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C 경제연풍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관망세에 들어서면서 3주째 같은 폭으로 상승 중이긴 한데 세종시는 전주 대비 5배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건데요. 여야 막론하고 경선 후보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쟁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얘기 빨리 하고 싶지만 세종 얘기 전에 네. 일단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네네. 궁금한데 이게 두고두고 회자될 얘기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렇습니다. 재정, 뭐 재지정, 뭐 그 전에 이제 풀어주고 네네네. 다시 또 한 달 만에 묶고 난리를 친 건데 네. 어떻습니까? 뭐 초반에는 굉장히 뭐 핫한 뭐 하시라기보다는 과열 양상이 빚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요. 네네. 예. 이게 이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3월 24일부터 확대 재지정, 강남 그렇죠. 3구, 용산구에 확대 지정이 되고 이제 거의 뭐 한 달 정도 지나갔는데요. 뭐 통계 수치만 본다면 서울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대 지정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라는 확대 지정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한국 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서울이 0.08%입니다. 3주 연속으로 0.08%인데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주간 변동률 그래프인데 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차트가 나옵니다. 지금. 네네네. 올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0.25%입니다. 서울 평균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해제됐을 때. 그쵸. 해제되고 토- 3월 중순에 퍼지면서 가장 많이 분위기가 올랐을 막 때. 확 과열됐을 때. 맞습니다. 그때가 0.25인데 서울 평균이 0.25고요. 올랐는 지역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강 벨트에 강남 3구, 용산구, 그러니까. 송동구, 마포구이기 때문에 뭐 송파구, 강남구는 0.83%까지 올라갔으니까 평균이 0.25고 실질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역 대상이 됐던 지역들은 훨씬 더 높았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강남도 0.16% 정도 되니까 안정을 찾고는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풀지 않았으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을 텐데 올라갔다가 지금 와서 상승률이 안정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1%인데요. 한 달 전 토지거래 허가구에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전국이 0.02%니까 사실 서울 강남 집값이 전국 평균 또 살짝 뭐 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4, 한 달 전에도 마이너스 0.04. 계속 마이너스네요. 예, 지방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률을 줬고요. 거래량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우리 작년 7월 기억나시나요? 작년 7월 7월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집값도 그렇죠. 과열되고 그렇죠. 해서 결국에는 대출 규제까지 월간 한 9천 채 정도가 그렇죠. 거래된 거로. 9,200건 정도 그렇죠.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3월이 작년 7월을 넘었습니다. 거래량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400건을 넘었거든요. 토제 해지되면서 그 시기에 또. 그렇죠. 작년 7월보다 빠르게 이게 증가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내려오는 속도도 좀 빠릅니다.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4월 거래량은 다시 평년 수준인 3,000건대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장춘몽 같은 느낌? 2월, 3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반짝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률도 올라갔다가 모든 게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장춘몽 아니라 좀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이렇게 네. 과열 계속 됐으면 큰일 나죠. 그 엄청난 부작용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한국 부동산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불균형입니다. 맞습니다. 골고루 완만하게 변동을 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고 과열하고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 요즘 이렇게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통계를 내보면 무슨 유효력 있는 어떤 통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평당 1억 하는 아파트가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갖고 오셨어요. 이게 3.3제곱미터당 뭐 옛날 기준으로 이제 평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10년, 15년 전에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주된 이슈가 평당 1억
시대가 어디서 열릴 것인가. 저도 기억나요. 강남에서. 그게 가장 이슈였고.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말이 되느냐 평당 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시대가 올까? 또 일각에서는 10년 후는 올 것 같아. 뭐 압구정에 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1억이 뭡니까? 평당 2억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평당 1억의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5년 동안 평당 1억 아파트가 현재 171개 단지가 아파트가 171개가 예. 평당 1억 원이 넘었는데요. 예. 5년 전인 2020년에는 67개였으니까 5년 만에 2배, 2.5배 정도 2.5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고요. 많은 단지들이. 강남구가 압도적이네요. 강남구가 압도적입니다. 구별로 본다면 강남구가 뭐 105개, 서초구가 54개, 눈에 띄는 건 송파구예요. 송파구도 12개나 된다는 겁니다. 평당 1억의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는 평당 1억이 강남에서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커지겠죠.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5분이라고 하죠. 상위 20%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 2,900만 원입니다. 평균이. 예, 이 상위 20% 평균이 상위 28억. 20%인데. 네네, 20% 평균이 거의 30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기가 하위 20%는 4억 8,9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결과가 하위 20% 평균이 거의 5억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5배? 5배 그렇죠. 넘게 차이 나요. 5배. 상위 20%와 하위 20%가 5배 넘게 차이가 나고요.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더 서울은 하위 20%도 5억 가까이 되니까 지방 아파트를 팔아서 올라오게 되면 서울의 하위 20% 아파트도 사기 힘들다.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를 지금 이 통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얘기예요. 우울하죠. 네.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세종시 얘기 빨리 좀 해보겠는데 세종시 천도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다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옮기고 대통령실 옮기고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재료가 없는 이런 삭막한 장에서 이런 따끈따끈한 재료를 찾아서 또 투기 세력들로 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실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증시에서 증시 테마주 나오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증시 테마주, 부동산 테마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세종시가 이제 부동산 테마주. 저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가격이 임장 갔다 오셨어요? 분위기 보셨어요? 아직 세종시 직접 임장은 못 가보고 이번 주 전화로 가보세요. 전화로 좀 확인해봤는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2020년 네. 국회 이전 그렇죠. 거의 호재로 세종시 그때 집값이 세종시 좀 뛰고 다시 그때가 미친 상승을 기록해가지고요. 맞아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전국 1위였는데 44%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기록한 곳이 세종입니다. 그 후로 이제 계속 3년, 4년 연속 전국 꼴등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부작용이 3년, 4년 동안 많이 겪었는데 무리한 오버슈팅,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징이 뭐냐면 세종시의 특징은 외지인, 투자 수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 수요가 실수요자들보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수요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를 그럼 전세를 주게 되면 이제 우리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를 보게 되는데 서울이 54%, 네. 전국 평균이 68%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투자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겠죠. 집값도 비싸지만 세종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도 전세 가율이 더 낮다는 얘기고요. 외진 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인데 외진 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이런 개발 호재들, 미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기다렸던 호재,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거래량보다도 일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인데 서울이 똘똘한 채인데 세종시 투자해도 될까 말까 지금 막 계산기 두들기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국회 이전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네. 긍정의 효과 우리 사실 국감철 되면 세종에서 고위공무원들 올라와서 올라오죠. 업무 비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과연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까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게 집값 상승하고 연관이 될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만 청와대 주변을 생각해 본다면 고도 제한 걸리고요. 여러 가지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개발에 제약이 돼서 사실은 투자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경호 문제라든지 그 주변 지역들은 오히려 더 묶이는 거죠. 묶이고 개발도 묶이고. 또 규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처럼 된다는 거는 서울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있어서 서울이 문화도시, 거대 경제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론 세종시 집값이 많이 조정이 돼서 내가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 자칫 잘못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3년, 4년 묶여버리는 문제가 2020년 어게인 다시 또 어게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테마주의 결론 마지막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을 했었는데 이거 처음 알았어요. 업무 처리 기준이 없었다고. 네. 이제 만든다고. 구별로 다 달랐습니다. 야, 한심합니다. 이게.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죠. 업무 처리 기준 봤어요, 제가. 네. 뒤져봤더니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는 언젠가. 기존 주택 보유자는 신규 주택 취득 허가를 어떻게 하는가. 네. 또 허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지금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통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별로 춘추전국 시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구별로 다 달랐습니다.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입주해야 되는 구가 있고요. 4개월 내, 6개월 내에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는 기준도 4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 곳이 있었고요. 6개월, 1년 다 다르고 그래요. 팔아야 되는 곳들도 있고 임대를 줘도 되는 곳들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개월 내에 팔아라. 입주하는 사람은 4개월 이내에 입주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2020년인데 5년이 지나서 이제 기준을 통일했다는 게 좀 굉장히 놀랍고 저는 중간 질문인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만큼 지금 어떤 제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나오는데 허술하다는 거예요. 허술합니다. 그러면 당국이 과연 조밀하게 다 이런 규제를 하는데 진짜 시장에서 프로들이 거래를 하는 투기 세력들이 이거보다 더 허술할까요? 덜 허술할까요? 아니면 더 똑똑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는데 네. 이제 와서 5년이 지나서 이제 기준을 통일했다는 점도 그렇죠. 놀랍고 네. 최근에 이제 정부 말 듣고 파신 분들 있잖아요. 기존 집을 팔아라고 하니까 팔았는데 이번에 나온 기준을 보게 되면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 듣고 파신 분들은 이게 뭐지? 나는 팔고 났는데 이제 와서 임대를 줘도 되냐면 어떡하냐라고 안 또 믿는 거예요. 항의를 하게 되고 안 믿게 되고 안 정책의 믿는 신뢰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주권 있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권 전환된 곳들은 토지거래가 구역 대상이고요. 한남 2구역, 4구역, 5구역은 관리처분이 안 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주하느냐?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2년 실거주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이러니 쫓고 쫓기는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고 푸는 과정에서 그 틈새로 투기 세력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효과가 없고 그렇죠. 또 틈새를 또 찾겠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네.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이제 올해가 좀 이제 특히 1분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 근데 이제 5월까지 이제 3만 가구 이상 분양 물량 나오고 신혼부부 특공도 나오고 좀 희소식이네요.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전체 물량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요. 1분기 때 뭐 대통령 또 탄핵
또 있었고 해서 물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요. 4월, 5월이 한 3만 가구 정도 전국적으로 나오고요. 수도권 지역이 2만 2천 가구, 네. 지방이 9,500가구니까 수도권 지역에 그나마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는 점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정책의 특징을 보자면 신혼부부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혜택을 좀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물량을 18%에서 23%로 물량을 좀 늘리는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당첨되기 힘들겠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린다면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예.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 신도시 A 2블럭이 이번에 이제 사전 청약을 2021년에 했고요. 이제 본 청약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5월 7일, 8일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또 자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하남 교산 신도시 본 청약 오랜만에 분양 적극적으로 인터넷 보면서 열심히 한번 워치를 서칭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 추정 분양가라고 하잖아요. 사전 청약 당시에 추정 분양가 대비 18% 정도 확정 분양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한 4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괜찮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똘똘한 한 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용 면적 59가 한 5억 7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신도시니까 네. 또 서울 입성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신도시 물량들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숙제인데 풀리지도 그렇습니다. 않고 네네. 주택 드림 대출 이게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나왔나 보죠? 네, 근데 또 나왔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나오나 보죠? 네, 이게 아파트를 이제 청년들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당첨을 받게 되면 예. 연 2.4% 최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해주지 않고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불만인데 해주면 그냥 시원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조건이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정도.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입니다.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미호는 3억. 분양가 6억 천짜리는 못 해당이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 있나요? 서울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흔하지 그래서 지방에는 있는데 서울은 쉽지 않아서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 해당되는 물량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방 부동산 지방에서도요. 울산에서도 22.4%, 대구에서도 25.2%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심 지역은 아니네요. 도심 지역은 실제로 대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 부동산 부양책인가요? 뭐 일종의 근데 이제 예산 문제가 농담이에요. 있으니까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6억이 아니라 한 9억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게 해주면서도 이게 욕먹는 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하면서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왕 한다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6억이 아니라 9억이나 12억 정도는 올려줄 맞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좀 이거 비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특별 공급 중에 기관장 추천에 공정성을 주고 논란이 있다고 한다. 저 이거 평소에 궁금했어요. 과연 특별 공급은 어떤 자격으로 누가 지정하는가 궁금했더니 보니까 기관장 추천이 특공의 주요 이거가 기관장 추천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특별 공급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노부모 부양, 뭐 그런 거 있고.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네.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분들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뭐 특별 있죠, 공급 그런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 예. 표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저도 모집 공고를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기관장 추천 특별 공급은 도대체 몫이 있는 뭘까? 거잖아요. 예, 그 물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아. 10% 정도 되는데 지난 5년간 4만 2천 가구나 기관장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됐는데요. 뭐 대략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뭐 북한 이탈 주민들, 스포츠 경기 나가서 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 또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 파견 근무 가서 뭐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누가 추천을 받았는지는 깜깜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도대체 추천을 어떻게 받는 거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디서 추천을 받는지, 누구한테 추천을 누가 추천을 받는지, 받는지. 누가 추천을 받았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깜깜이네요. 진짜.
아는 분들만 결국에는 받지 않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국토부도 이제 항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고요. 지금 유예 기간을 지나서 제도적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의 가장 단어를 몇 가지 꼽으라면 형평성 문제예요. 그렇죠. 형평성, 공정성 문제인데 굉장히 이게 그리고 우리 특별 공급 받으면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면 신혼부부도 청약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토지거래가 구역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다는 게 그러네요.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 이게 기관장 추천도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지했다면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중에 궁금했었어요. 네. 지방 부동산 얘기 넘어가면 지금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취득세 중과했나 보죠, 이것도? 했는데 1억 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만 빼줬습니다. 주택수에서 빼줬는데 이걸 이제 그럼 2억 원을 2억 올리면서 원으로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체벌이 있던 시대에 선생님한테 10대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너 5대만 때릴 테니까 감사해 라고 하면 이게 감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취득세 중과를 더 완화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지방을 이게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하잖아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5%,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일반적인 세율, 기본 세율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 하나 있는 분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많이 안 받지만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데 좀 덜 내게 해주겠다. 덜 낸다. 이게 중과세가 적용이 안 받는다는 게 덜 낸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정상 세금을 낸다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과연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있으나마나 이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50% 감면 이런 혜택들이 나와야지 중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것만으로 이건 지자체 재정하고도 연관된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요즘 분위기에 올라가지도 않을 지방 집을 과연 중과세 배제시켜 준다고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많이 갖고 오셨네요. 지분형 주택 담보대출 이런 게 나옵니까? 네. 이게 뭐 2억 원으로 10억 원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슬로건이 약간 나오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은행에 대출을 5억이든 7억이든 받아야 10억 되잖아요. 채워야지. 채워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가와 정부와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살기는 자기가 살고. 네네, 자기가 살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뭐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40%는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해주고 60%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40% 동업, 나는 6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10억 아파트라면 6억이잖아요. 6억에 대해서 나는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고 자기 자본 2억을 내고 국가에서 40% 투자해주면 국가의 사용료를 좀 내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국가가 40%의 수익을 가지고 가고 나는 60%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차익을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고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익, 자본 이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집값이 한 5억이 올랐는데 국가에 나중에 40%를 또 국가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대출 받아서 내가 다 살 걸 이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이거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뭐 자격 요건이 나오겠죠.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요.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집을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런 제도도 있구나 정도.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또 주택금융공사에 한번 서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네. 그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주택 시장의 불균형, 지방 문제, 그다음에 계층별 뭐 청년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 이제 제도를 내놓고 뭔가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거 굉장히 좋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없었어요. 근데 동의합니다. 네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게 노력을 문제야. 하는데 우리가 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어렵습니다. 네, 민간에 계신 분들, 특히 소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묘안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